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합니다.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를 해왔는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팩트 또 법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고요. 반면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어떨지 오늘 정치권 현안 마수 두 분과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양부남 민주당 광주 서구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이 명품백 수수에 관한 무혐의 처분. 지난번에 검찰이 검찰청사로 소환을 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할 때부터 약간 논란은 있긴 했습니다만은, 자, 양부남 의원님께서는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래요? 이미 권익위에서도 그런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우리 검찰이 수사를 잘 해주기를 모든 국민이 저를 포함해서 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형식과 절차를 보면 대충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던 형식과 절차 방식은 매우 특혜적이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 출장 조사를 가고 또 가서 휴대폰을 반납하고 이랬던 과정, 또 조사할 때 총장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조사가 다 끝난 후에 보고했다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무혐의를 어느 정도 저뿐만 아니라 국민이 예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무혐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과 여론에서 이론이 있죠. 물론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 팩트와 법리에 맞는 아주 잘된 정확한 판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사건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냐입니다. 법리적으로.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던 내용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는데,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것이고, 또 최재형 목사가 청탁했던 내용이 하나는 미 연방 전 하원 의원이었던 김 의원 국립묘지 안장, 또 고문호 국가 고문으로 유추하는 문제, 또한 TV 통일방송 송출 재개 이런 걸 부탁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께서 피드백을 해준 거죠. 행정관 소개를 하고 또 행정관을 연결한 국가보훈처 직원이 전화를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청탁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청탁의 내용은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음 대가성 문제인데, 디올백이라든지 샤넬 주고 이런 모든 문제, 물품을 줬었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냐 문제에 있어서 검찰은 이거 함정 수사, 언더커버를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수단이라 할지라도 대가는 인정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없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라든가 대통령한테는 뇌물죄 적용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더라고요, 홍 의원님. 네, 일단 도덕적으로 파우치백을 받은 게 잘했냐 잘못했냐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일단 부적절한 처신이다 사과를 했으니까, 이런 도덕적인 어떤 문제는 제외하고 법적인 어떤 문제로 청탁 금지법의 어떤 대상이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권익위에서도 일단은 그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좀 내린 상황이고, 검찰에서도 사실은 야당에서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현직 그 대통령 영부인을 이렇게 검찰에서 서면 조사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저는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직무 관련성도 뭐 포괄적으로 대통령 이렇게 보면 직무 관련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도 없고 특히나 대가성은 더더구나 없다는 것이 검찰의 명확한 어떤 판단의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뭐 없는 법에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고 현행 어떤 법상은 배우자 어떤 문제, 직무 관련성 문제, 특히 대가성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검찰에서 결론을 좀 내린 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조사 장소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조사 장소 문제는 우리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조사했던 방식은 검찰에서 서면 방식이라든지 또 대면 방식에서 어떤 검찰 직접적인 어떤 곳에 있지만 그러나 조사 장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어떤 사항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이제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이제 뇌물을 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준 건 아니었다. 그런데 그때 경제적 공동체라고 해서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엮어버렸다.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당시 이 폈던 수사팀 그 논리라면 김건희 여사 기소가 맞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 이 부분은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정청탁법, 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 죄가 되려면은 김건희 여사는 어찌 됐든 이 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요. 배우자는. 예. 다만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데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되려면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이 부분이 인정이 되고 이걸 인식을 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신고를 안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논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 청탁의 내용과 그리고 함정 수사를 위한 수단이었지만은 물건이 가졌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 방금 김웅 그 전 의원이 했던 죄는 그런 부정청탁죄에서의 논리가 아니라 요 사안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또 다른 앵글에서 보면은 알선수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가법상에. 어떤 공무원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뭔가를 받으면은 알선수재가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그런데 이런 경우 알선수재죄도 갈 수가 있고 변호사법 위반도 가는데 그보다 더 강도 있게 뛰어넘어서 본인이 받은 걸로 볼 수가 있다.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했던 논리로 한다면은 그 남남 간에도 경제적 공동처에서 공동 수뢰로 봤다면은 이 건에 있어서는 더욱더 부부 관계 때문에 공동 수뢰로 봐야 된다. 볼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전제가 이게 이제 수뢰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김건희 여사가 수뢰가 되면은 예. 공동 수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냥 수뢰가 될 수 있는 여부는 보다 더 깊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거죠 지금. 되게 좀 어려운 얘기네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은 이제 처음부터 몰카 공작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측면이 또 다분히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목사에 대해서 이 몰카 공작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또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검찰이 좀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글쎄 그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덕적인 어떤 문제와 떠나서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법리에 해당되는 어떤 증거와 그 해당되는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관련된 어떤 법리 그리고 적용이 사실 하기 힘든 어떤 현재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또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 보면 이게 뭐 영부인을 떠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웅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단계를 너무 많이 뛰었죠. 이게 상상력을 많이 일단 발휘했다. 대통령이 이 바우치백 받은 그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그런 어떤 사항이었고 그리고 대가성 부분에 있어서 뭐 김창준 의원의 어떤 국립묘지 안장 문제라든지 그런 게 논의조차도 전혀
되지도 않은 어떤 사항이라고 행정관들이 이미 진술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많이 좀 논리적 비약이 좀 지나친 것이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좀 안보면에서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올 1월 1일부터 국정원에서 이제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에 이제 몇 번 다녀오면서 지금 이제 드러난 바로는 뭐 이슬주라든지 통일 또 전선부의 부위원장을 만났다든지 네. 또 남한에서는 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된 뭐 1심의 회원들 만났다든지 다분히 이적 행위 내지는 북한에 어떻게 보면 좀 찬동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연계선상에서 지금 이런 어떤 몰카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현행 이런 어떤 규정이 정말 제가 볼 때는 국가안보상에서도 참 염려스러운데 지금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이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이제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도 높이라는 뭐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대검 산하에 이제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 투명성, 수사 기소의 적정성을 이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이제 심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이거를 소집해서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들에게. 그래서 묵묵부답, 침묵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건 종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특검의 필요성을 자초했다는 게 대체적인 언론인데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께서 수사심의를 소집할 것이냐 문제인데 수사심의라는 것은 대검 산하에 여러 사회단체 여러 각계 저명인사로 해서 풀제입니다. 150에서 300명 정도 심의위원이 있고 그러면 결론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설명드립니까? 현안이 150에서 300명 있는 데서 현안이 있을 때 15명을 지명을 합니다. 네. 15명에서 10명이 나오면 회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과반수로 만장일치 않는 과반수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속력이 없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검사 의견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속력, 재량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심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가 틀리다. 기소해라. 다시 수사해라.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검사가 이걸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사항이라는 것이고 참고사항. 지금 우리 총장께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잘 해보려고 수사팀을 5월 달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국민께 발표를 했죠. 성희롱 수사를 하겠다. 그런데 인사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명했던 7초 패싱이 있었어요. 7초간 침묵을 했죠. 그리고 그 뒤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현 수사팀이 이걸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는데 늦장 보고가 됐죠. 이것에 대해서도 총장께서는 국민께 사과를 했고 그 경위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을 보면은 총장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심의를 소집을 해서 이 사건을 리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장이 이걸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이 할 말이 없다고 한 것처럼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 이유는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심의의 결과가 기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이 예를 들면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심의에서 결과가 수사 잘못됐다. 기소해라. 라고 결정을 냈는데 검사가 아니야. 말 안 들어. 그냥 이거 무혐의 처분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총장의 지금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총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마지막까지 총장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 입장에서는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 결정이 기속력이었기 때문에 만약 기소라는 의견을 냈다 치더라도 수사팀이 안 받아들이면 총장은 2번 죽는 것이다. 네. 그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대통령실 몰카 공작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결국은 검찰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제 결국 김건희 특검법을 또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이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그 국민의 어떤 눈높이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을 동시에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도덕적 면에서는 일단은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이제 밝히셨던 일단은 그 김건희 어떤 여사의 어떤 처신이 잘하지 못했다고 이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리적으로는 일단은 처벌할 어떤 명백한 어떤 법적 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특검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은 정쟁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그 검찰 조사에서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서면 조사를 원했지만 검찰의 요구대로 대면 조사를 네. 통해서 검찰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헌정사상 최초로 조사한, 성역 없이 조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례를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특검까지 저는 저희들은 뭐 진행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여야 대표 회담에 이제 물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코로나 확진 받으면서 여야 대표 회담도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 회담 과정을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하면서 이걸 놓고 이제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중계 여부를 떠나서 이제 9월 임시국회, 정기국회도 앞두고 해서 과연 이제 영수회담이 열리겠느냐, 그런 더 회의론도 있거든요. 홍석준 의원님, 네. 이게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회담이 25일 날 그 하기로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수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날짜를 언제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할 가능성이 많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기 국회가 있고 해서 일정 잡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지만, 그러나 이미 일정을 어떤 잡은 상태에서는 국민들 보시는 어떤 그런 어떤 눈도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 된 이래로 지금 민주당이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밀어붙이면서 각종 청문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22대 국회가 지금 아직까지도 완전히 제자를 못 잡고 지금 난장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를 해서 사실 여야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아직까지도 한 건도 지금 처리되지 못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렇게 극심한 어떤 대립과 이 소모적인 어떤 정쟁만 보이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야 대표 간에 이런 어떤 회담을 통해서, 진지한 회담을 통해서 이런 어떤 막힌 어떤 전국의 고리를 확 풀어나갈 어떤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코로나에서 완쾌하고 난 다음에 조속한 시간에 다시 한번 회담 날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양당 대표 회담의 전 과정을 그 생중계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신경전을 벌이는 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기현 대표 시절에 국회 로텐도에 책상 하나 놓고 한번 마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또 송영길, 이준석 그 대표 체제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생방송 토론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형식이 두 대표가 뭐 회담을 하는데 이제 생중계 방식이 적절한가, 이건 뭐 좀 특이하긴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그 걸림돌이 실제로 됐던 겁니까? 방식이? 제가 지금 우리가 18일 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했고 바로 한동훈 대표가 수락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전 과정을 중계하자, 이걸 제안하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가 못할 것도 아니다, 못할 것도 아닌데 구체적인 협상이 나오기 전에 이 말을 한 게 적절치 않다 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협상과 토론을 구분해야 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현안에 대해서 회담과 토론을 구분해야 되는데, 회담이라는 것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공동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이죠. 매우 생산적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오가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회담의 내용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인사말 수준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 간, 국가 간도 다 그렇습니다. 토론은 그렇지 않죠.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시청자 앞에서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므로써 자기 지지 세력을 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싸움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하려는 것은 토론의 내용이 아니라 국민들이 꽉 막힌 이 정국을 풀어내라. 공동의 결과물 도출을 해나가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론으로 가지고 한다? 이것은 진지한 어떤 협상의 결과물을 내려는 것보다는 뭔가 이거 말싸움을 말리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요.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민주당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공개 전 과정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은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걸 오히려 토론 과정에서 간간히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 번씩 터치함으로써 이거 정치 선전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는 제 생각이 들고 만약 수용을 안 하면은 모든 회담의 결렬을 우리 민주당에다 던지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이런 거겠냐 제 생각인데 최상병 특검과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라고 내뱉었는데 그걸 실천할 용기가 없는 거죠. 또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언면에 대한 자신감,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게 바탕이 돼서 전 어떤 협의의 과정을 공개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좋은 결과물을 내려면은 어떻게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양 의원님이 최상병 특검 문제를 이제 꺼내 주셨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양당 대표회담이 열린다면 뭐 빼놓을 수 없는 의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상병 특검, 특히 3자 특검 관련해서 그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보면 이제 박정훈 의원은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9월에 공수처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당내 논의가 시작될 계기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또 다른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결국 용산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멈칫거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가 용산 눈치를 안 볼 만큼 권한이 있는 거냐 나하고 대표회담을 하는데 그렇게 또 질렀거든요, 홍 의원님.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3자 특검에 대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당내 경선 동안 이야기했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금까지는 완전히 지금 특검을 완전히 그 좀 그동안의 어떤 그 상식에 좀 비추어서 좀 완전히 좀 이상한 어떤 특검의 어떤 추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헌적으로 이제 냈는데 그거를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과 그 한동훈 대표를 뭐 갈라치기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받아서 지금 급진전되고 있죠. 잘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이라는 것이 아주 예외적으로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집행권을 입법부에서 경찰 검찰의 어떤 권력을 입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 특검의 어떤 대상, 시기 그리고 특검의 어떤 추천 방식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특검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과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특검의 어떤 대상과 그리고 시기에 어떤 문제인데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당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것처럼 일단 일반 지금 현재 경찰의 어떤 수사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이제 보고 거기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이 아직까지도 당내 어떤 주류였던 생각입니다. 조만간 제가 생각할 때는 공수처의 수사가 일정 부분 이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지금 특검에 대해서 논의가 저는 좀 급속도로 좀 물살을 좀 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됩니다. 단지 특검에 했던 그동안에 했던 그 핵심은 결국 이제
수사했던 외압이 있었냐 이런 어떤 문제인데 지금 박정훈 헌병대 전 수사단장조차도 지난번 청문회 때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수사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지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의 어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과연 특검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많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양 의원님. 저는 이제 우리 황 의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먼저 특검의 시기에 있어서는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유보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많이 했습니다. 꼭 일반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걸 보고 특검한 건 아니다. 그리고 특검의 어떤 필요성에 있어서는 최근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원도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에서는 우리 민주당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특검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냐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약간의 의사는 있어 보이는데 능력이 없다고 보여져요. 왜 이분은 국민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면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되느냐. 그동안 보면은 특검을 하는 것에 제3자 특검을 추진을 주장해놓고도 그 대상에 있어서 뭐 제보공작 추가해달라. 오케이.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특검법 다 취소해달라. 또 그동안에 진행된 청문회 탄핵 중단해달라. 꼴대를 자꾸 옮기는 겁니다. 예. 자꾸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특검이 발의가 되려면은 원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한 세력보다는 친윤 세력이 더 많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특검이 통과되겠는가? 또 특검이 됐을 때 당정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친한과 친윤의 어떤 뇌관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낄 겁니다.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벽을 뛰어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핑계대고 미루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협상 과정도 전부 공개하자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좀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홍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 한 달 거의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일부 이제 신문 제목으로 뽑힙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내부의 소수 주류다. 친윤 세력은 다수 비주류다.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소수인데 주류예요. 그런 한계. 그래서 이 나비가 그물에 갇힌 것처럼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양 의원님이 이대로 가면 한동훈 대표가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3자 특검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지금 원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당과도 관계가 되지만 그러나 특히 또 대통령실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뭐 100%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한계가 처음부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한동훈 대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당의 어떤 정책 방향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당 내에서 그런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핵심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지금 대통령실과 당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복권한 김경수 전 지사였던 복권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반대 의사를 좀 표명하면서 대통령실과 미묘한 좀 긴장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 민주당이 작년쯤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될 때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당 대표가 돼서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움직인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의 아바타로 보이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또 한동훈 대표 본인의 또 정치적 생명과도 지금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통령실과 당 간에는 건전한 어떤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자면은 85.4% 뭐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2기 체제를 좀 가동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이제 비명계 인사들도 이제 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 면에서는 또 우클릭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땅 밑에서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9월부터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려는 그 행보를 공식화하고 있고요. 또 김동연 지사도 굉장히 좀 센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이 됐습니다. 12월에 이제 귀국을 하고요. 또 조국 대표도 일부 파기환송 가능성도 또 거론되고 하면서, 또 이제 호남 지역에 두 곳의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후보를 다 내고 거기에 지금 집을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새로운 또 도전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이재명 대표 2기 체제는 예. 모든 국민이 바란 것처럼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 과정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어떤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가리지 않고 실용 노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진성준 의원이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세 문제와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 대표 의견을 달리했지만은 그대로 중용을 했습니다. 실용 노선이라는 것이고, 방금 말한 김부겸, 뭐 이렇게 김경수 여러 어떤 정치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DNA가 다양성, 민준성인데 그것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경쟁관계, 건전한 역학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많은 여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들고,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우리 호남의 둥지를 틀려고 지금 보선에서 지역의 선거를 이제 후보자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천만 하면 된다는 보장이 이제 사라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욱더 좋은 후보자를 우리가 검증해서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우리 당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은 민주당 그 내부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지난번 어떤 전당대회에서 사상 유례 없이 이재명 대표가 높은 어떤 지지율을 받고 당선이 됐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지난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이렇게 연임을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죠. 거기다가 지난번 1차 때도 78%로 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90% 넘어갈까 보였는데 이제 한 85% 내외에서 지금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 뭐 사당화가 지금 이제 완전히 됐다. 그리고 이번에 또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 정말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조금 싫은 소리를 한 사람은 뭐 한 사람도 지금 최고위원 안 된다는 것을 정봉주 의원이 6등으로 된 사례에서 이제 됐고, 특히 그 강성 발언을 한 사람일수록 더 민주당의 개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현재 박수를 받는 그런 사례. 뭐 전현희 의원처럼 김건희 살인자라고 정말 보통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지나친 어떤 거건을 한 그런 어떤 사람이 6등에서 2등으로 지금 최고위원 되는 거 보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되는 게 민주당 자체적으로 다양성이라든지 특히 어떤 그 합리적인 의견보다는 강성 발언만 쫓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바가 큽니다. 다행히 제가 볼 때는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동연 뭐 또 그 김부겸 뭐 우연찮게 또 상김씨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어떤 다양성 면에서 봐서는 좀 좋은 현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극히 좀 미미한 현상으로 보이고, 단지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가 10월 달에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1심 판결이 났을 때는
지금 보이는 아주 사소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큰 어떤 물결을 일으킬 그런 어떤 가능성은 보이는다.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이제 보궐선거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과 있던 경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서 우리 홍 의원님 많이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일극 체제가 인위적으로 뭐 강압적으로 무슨 조작을 해서 된 경우라면은 우려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당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일극체가 된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도력, 능력의 긍정적인 평가로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최고위원들의 어떤 친명 일색, 뭐 어떻게 보면은 친명 일색으로 가는 게 당의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또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친명이 일색이 됐든 뭐 어찌됐든 이거는 당원의 자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 2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문회 국회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 청문회, 뭐 최상병 특검 청문회,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모두 10건의 입법 현안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뭐 유튜브만 켜면 계속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그 중계가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결국은 결실도 못 거둔 빈손 청문회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빈손 청문회를 넘어서 네. 지금 국회가 지금 그 일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국회뿐만 아닙니다. 지금 방통이라든지 권익이라든지 많은 정부 부처가 지금 마비될 정도로 지금 청문회의 어떤 그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새로 합리적인 어떤 정책 대안이 지금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여기 청문회에서 가장 수혜를 본 사람은 최민희 위원장과 정청래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계속해서 청문회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것들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는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정쟁에 치우친 청문회다. 예를 들면 방통위 지금 청문회를 하면서 지금 또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해놓고 김태규 직무대행을 불러서 한 새벽 3시 언저리까지 청문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무슨 지금 현재 그 방통위에서 지금 다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일이 지금 제대로 굴러가겠습니다. 저도 과방에 있어서 그리고 당의 규직위 위원장으로 있어서 지금 방통위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 미디어 관련돼서 어떤 그런 어떤 그 방송 분야에는 좀 규제를 좀 풀고 그리고 통신 분야에는 오히려 좀 규제를 조금 강화해서 소위 말해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이런 어떤 규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지금 방통위 갖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현재 방통위 지금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청문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어떤 마약에 좀 취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 민주당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청문회를 13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13번 중에서 3번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을 했고 예. 한 번은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라는 것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 틀리거든요. 청문회는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이 있고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게 청문회의 목적이고 또 그러게 함으로써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수사기관처럼 도출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혹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므로써 행정부의 어떤 견제 기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런 청문회를 13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과방위 청문회가 지금 3번을 했습니다. 3번 했고 이제 마지막 엊그제 했던 것은 여당 의원들 퇴장원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제 주제가 또 다른 데 셀 수가 있는데 그 방송 장악 예. 이건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을 계속 임명하고 2인 체제에서 어떤 방송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적절하냐를 따지는 청문회였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 목적이 있었고 또 결과가 유의미했다라는 게 저희들의 자평입니다. 충분히 효과를 거뒀다 이런 말씀이에요. 글쎄 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결코 효과가 없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지금 이렇게 좀 엉망이 되고 특히 관련된 상임위의 해당 부처가 업무가 지금 현재 마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뜬금없이 그 동안에는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다가 이젠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2명을 추천하겠다고 그랬죠. 예,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셈이 사실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방통위원이 이제 5명인데 그 중에 2명은 대통령이 그리고 3명 국회인데 여당이 1명, 야당이 이제 2명 이렇게 이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 지금 현재 소출해서 지금 직무를 정지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2명을 추천하겠다. 그래서 꼭 임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2대2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왜 추천을 안 했습니까? 그래 놓고 또 지금 현재 와서는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라서 또 그때 이제 2인 체제로 결정을 한 이제 방문진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이사들 결정이 위법하고 해서 또 지금 탄핵을 조처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그 이율 배반적인 것이죠. 그리고 헌재에서도 지난 5월 30일 날 방송 수신료 관련해서 결정을 하면서 2인 체제가 그렇게 그 합리성을 떠나서 위법하지 않다고 이미 이제 결정을 낸 상인데 지금 와서 이제 또 2인 체제에서 또 이제 그 2명을 방통위 추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 속이 보이는 이런 어떤 지금 현재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당도 이제 1명을 방통위원을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다 임명하게 되면 2대2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여전히 이제 식물방통위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2명 중에 1명만 임명할 거다. 예를 들어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방통위가 가동이 되거든요. 이거 역시 또 이제 꼼수다. 그래서 예. 꼼수가 꼼수를 부른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방통위 위원을 2명을 추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꼼수가 아니고 이것은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8월 2일 날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때 그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 의원께서 제발 방통위 정상화로 하여서 2명 빨리 추천해달라.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탄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해도 그리고 또 아무런 결정을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2명 추천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정당성. 8월 7일 날인가 과방위 전체 회의 때도 여당 의원들이 제발 정상으로 2명 추천해라. 그러니까 우리 과방위에서 아니 우리가 추천을 하도 임명을 하지 않았잖냐. 예. 이 사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방위 간사가 대통령님께 말해서 우리가 책임지게 해주겠다. 2명. 네. 임명시키겠다. 예. 또 그 말을 8월 14일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방송팀 정상화를 위해서 2명을 지금 추천했으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임명해서 꼼수 두어서 1명이 꼼수인가 모르겠는데 1명만 임명이 아니라 2명을 임명해서 과방위 업무가 조금 전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이사진 뽑는 외에도 여러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어떤 방송통신의 정상을 위해서 2명을 추천한 것이다. 그러면 2명 추천했는데 여당에서 또 1명 추천해서 2대 식물
방통위가 돼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문제가 남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그 당시 토론을 하고 어떤 현안에 서다 보면 또 좋은 합일점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들과 어떤 KBS 이사 선임 과정도 보면은 우리가 톡하고 해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1시간 반 동안에 부위원장 호선하고 방통위원장 기피실장 셀프 기각하고 83명이라는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서류 보고 회의하고 검토 이게 뭐 기네스북에 오늘 통계적으로 누가 그러더라고 몇 제곱의 확률이 얼마나 다른데 그래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통 2인 체제에서 이사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지난해 이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하는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홍석규 의원님. 네. 이것도 사실은 또 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처럼 흘러가는 부분도 일견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상은 뭡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이제 그 최근에 새롭게 대두된 그런 어떤 사항인데 사실 이제 이건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잘 아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 어떤 업무 공무를 총괄하고 그 지휘하는 그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업무 어떤 협조라든지 관련된 어떤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사항과 관계되는데 이거를 뭐 관계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이걸 외압이다 이렇게 봐서는 그럼 모든 사항이 그러면 대통령실이 관계되면 외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민감하게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사항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양분남 의원께서 말씀한 제가 잠깐만 더 코멘트를 하면 그 최영두 의원이 간사로서 2명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최영두 의원뿐만 아니라 저도 과방위 위원 시절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것인데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다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지금 소추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추천을 하겠다 이래 한 것은 명백히 민주당의 그동안에 있던 어떤 저는 어떤 속셈이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추천이 되고 문제가 없는 방통 어떤 위원 후보를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이죠. 지난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법상에 어떤 그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한 것인데 임명 안 했다보다도 이제 법제처의 그런 어떤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원회 이런 어떤 그 구성 문제도 이진숙 지금 이제 위원장이 했던 탄핵 소추하고 있는 상황하고 밀접하게 지금 이제 관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약 그 밀반입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양분남 의원님이 이제 행안위원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예. 가장 큰 쟁점이 결국 그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서 이제 그 관세청을 넣느냐 안 넣느냐 당시에는 이제 뭐 관세청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논란 과정에 당시 영등포 서장이 그 해당 경정에게 전화를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언급한 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요 사건은 최해병 사건하고 매우 흡사하다고 제가 행안위에서 주장했던 게 이 수사를 열심히 했던 역대급 뭐 경찰 역사상 첫 번째가 두 번째 정도 큰 규모의 마약 수사를 합니다. 이것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특진을 한 게 아니라 지그대로 자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압으로 행사했다고 했다는 조 경무관은 정말로 불문에 붙여졌고 또 이것을 수사 이첩을 지시했나 지시 검토를 했나 했던 사람은 또 승진을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수사가 순간적으로 이첩 지시가 내리고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구조를 보면은 박정훈 대령이 어떤 기소가 되고 사건이 중단된 거 매우 흡사하고 이 정점에 용산이 언급되었다는 것이죠. 관세청이
이 관세청 직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에 대해서 브리핑에서 빼라, 넣지 마라. 또한 거기서 수사를 중단해라, 이첩을 해라. 이러한 모든 게 관세청을 위한 것입니다. 경찰청이 관세청 변호인 역할을 했어요. 통상의 기관 간의 구도에서 어떻게 경찰청이 관세청 변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면 관세청의 힘만 의해서 이게 벌어졌겠냐? 아니다. 뭔가 큰 힘에 의해서 경찰청이 움직였다라고 합리적 우리는 추론이 가능한데 여기에 덧붙여서 당사자의 백혜령 경정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수사할 때 서장이었던 김찬수 영등포 서장, 이 사건이 끝나고 대통령이 영전했습니다. 김찬수 서장 말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이 심각해 알고 있다. 브리핑 연결하라.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용산 관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김찬수 서장은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경찰서 과장이 서장이 용산을 언급 안 했는데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서장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그 후에 서장과 이 과장이 대화 내용의 녹취록이 있는데 이 녹취록을 보면은 과장이 서장님 지난번에 용산 이야기 해가지고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안 했다면 서장이 반박을 해야죠. 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말을 안 했다면 용산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홍 의원님 반론 듣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이제 살펴볼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대통령실이 무슨 이유로 뭐 관세청을 그렇게 비호하려는 예. 그런 의도가 있겠습니까? 예. 마치 이게 대통령실이 그 해병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해야 될 전혀 이유가 없는데 자꾸 대통령실이 그렇게 비호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최해병 사건도 수사 외압을 했다고 이제 민주당에서 보는데, 전혀 그런 어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사안도 대통령실이 뭐 굳이 뭐 관세 문제가 있으면 다 파악하면 되는 것이지 관세청을 그렇게 굳이 비호하고 보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마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